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제21대 대선이 22일 남았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이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거리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기간은 짧지만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금품 수수, 불법 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범죄는 검찰,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의 향후 5년, 나아가 미래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5월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 투표를 충분히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생, 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나아가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로서 짧은 기간 내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에 주권자인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결코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성한 각종 이익 집단들의 불법 집단 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 훼손 사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무관여의 원칙으로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임하여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표권 행사를 당부하는 정부 발표 내용 들어봤는데요.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죠.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열고 이번 선거는 내란을 일으킨 기득권과의 일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새벽 시장에서 첫 유세를 하고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1대 대선 첫 유세에 나섰습니다. 기호 1번이 적힌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은 이 후보는 국민 주권의 현장인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젖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내란으로 나라를 무너뜨린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또 자신은 민주당 후보임과 동시에 내란 종식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 후보는 이어 자신의 비전인 기술을 발전과 K 이니셔티브를 기치로 첨단 산업이 밀집한 경기도 판교와 동탄 신도시, 대전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외교 안보 강국 등 10대 정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선대위 꾸렸는데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금 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들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북한과 비교해 한국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를 가졌고 공산 통일이 아닌 자유 통일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오늘 새벽 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국밥도 먹은 뒤 자신은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는 또 사퇴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후임으로 35세 초선 김용태 의원을 파격 발탁하고 젊은 청년들의 힘을 바탕으로 당을 개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후엔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연평도 포격전과 천안함 피격 희생장병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이준석 후보 포함해서 이번 대선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 일정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기호 4번을 받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새벽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첫 유세를 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의지와 비전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선 선거를 앞당겨 국가적 비용을 낭비한 책임, 또 민주당에는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 책임이 있다며 이번엔 양당 구조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자 구도가 3자 구도에 비해 나을 게 없다며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재차 일축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논란에 실망감을 느낀 보수 표심이 이번 기회에 자신에게 쏠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킵니다. 이외에도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도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첫 TV토론회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현장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포토라인 통과했는데 별다른 얘기는 없었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가 되기 조금 전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까지 차를 타고 왔고요. 그 이후엔 차에서 내려 걸어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1차, 2차 공판 때와는 달리 법원 내부에서도 걸어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완전히 공개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소처럼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했고 머리도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출석이 임박했을 때부터 법원 안으로 들어온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이 취재진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첫 기회여서 좀 관심이 집중됐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포토라인을 지나기는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 언론 노출을 피해왔기 때문에 취재진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부터 있었던 일을 물을 수 있는 첫 기회였습니다. 언론사들끼리 미리 질문을 모아서 준비된 질문을 여러 했는데요. 정면을 응시하고 걸어간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땠는지 직접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지금 오전 공판이 진행되고 있을 테고 점심시간에 윤 전 대통령 이동하는 모습이 또 잡히겠죠? 네, 통상적이라면 그렇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할 때, 또 오후 재판을 위해 들어갈 때, 재판을 모두 마친 뒤에 사저로 돌아갈 때도 취재진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도 재판을 마친 뒤에 발언하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죠. 다만 법원으로 들어갈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취재진이 질문할 때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기자의 팔을 잡아 끌어내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던 만큼 접근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 대위는 첫 조사 때 진술하지 않았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두 번째 조사 때 진술한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자회견을 보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오 대위를 상대로 이 전 사령관의 계엄 당시 이동 동선 그리고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이 후보의 모든 형사재판은 6.3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이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 후보가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사건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날짜는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만큼 조기 대선 이후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등을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해왔는데요. 이를 받아들여 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고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도 6월 24일로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게 걸려있던 모든 형사재판이 모두 6.3 대선 이후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과 모임을 하면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해법을 찾기 위한 양국 간의 첫 협상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측 대표 모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곧 세부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 이틀간 무역 협상을 마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I'm happy to report that we made substantial progres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se very important trade talks. 베센트 장관과 함께 협상에 참여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과의 이견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quickly we were able to come to agreement, which reflects that perhaps the differences were not so large as may be thought. 중국 협상 대표인 경제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도 미국과 중요한 합의로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双方一致同意建立中美经贸磋商机制，明确双方牵头人就各自关切的经贸问题开展进一步的磋商。 특히 미중 간 경제는 상호 이익과 윈윈의 성격을 띈다며 미국과 협력의 파이를 키워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협상 상황을 전해들은 백악관 경제위원장은 이번 협상으로 미중 간 무역 관계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고 러투닉 상무장관도 관세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은 오늘 공동 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고 미국도 월요일 세부 사항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휴전 등에 관한 협상을 벌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받아들인 건데 이들이 직접 만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젤렌스키가 푸틴에 화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인 X에 내일부터 완전하고 지속적인 휴전을 기다리고 있다며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만나겠다고 썼습니다. Я буду в цей четвер, 15 травня, в Туреччині. І очікую на Путіна в Туреччині. Особисто. І сподіваюся, що Путін цього разу не шукатиме причин, чому він щось не може.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와의 직접 대화는 무조건적인 휴전이 선행돼야만 가능하다며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다 중재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우크라이나는 즉시 러시아의 제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러시아는 평화협상이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열려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Well, of course, we thought that President Trump was going to use his enormous influence over Ukraine to get Ukraine closer to the idea of negotiations. Ukraine is trying to escape from negotiations.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스탄불에 누가 갈지 곧 공개한다고 밝혔는데 푸틴의 참석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만약 푸틴과 젤렌스키가 참석한다면 두 사람의 만남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분쟁으로 열린 2019년 12월 독일, 프랑스 정상과의 4자 회동 이후 5년 5개월 만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1대 대선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최종 후보는 모두 7명입니다. 그래픽으로 보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1대 대선 이렇게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번 대선 7명이 출사표를 냈지만 3파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3파전 3명의 후보 이렇게 됩니다.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김문수, 기호 4번 이준석,
이렇게 3파전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호 2번 저 자리에 어떤 얼굴이 들어가느냐 이걸 놓고 주말에 상당히 진통이 길었는데 네. 이제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예, 이제는 되돌릴 수 없죠. 그럼요. 선거 그 후보 등록 기간이 어제로 끝났기 때문에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7분 외에는 다른 분은 이번 선거에 나갈 수가 없는 거고 바뀔 리도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가 진통 끝에 확정이 되면서 3파전 얼굴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네. 오늘은 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데 이재명 후보가 첫날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 어디를 갈까 관심이 집중됐는데 네.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상징적인 장소죠. 광화문이라는 게 이제 빛이 환하게 열리는 그런 이 이름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빛의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서 이 내란의 종식에 많은 국민들이 힘을 보태줬다는 의미에서 이번 선거의 의미가 민주당은 내란 기득권의 종식이 이번 선거의 의미다라는 점에서 빛의 승리를 의미하는 광화문에서 시작을 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구도 자체를 잡고 들어가는 것인데 김문수 후보는 이게 이제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장에, 그러니까 민생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민주당은 남은 22일 동안은 아직도 다 척결되지 않은 내란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선거로서 22일을 치룰 그런 선언한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이제 일정을 뭐 다듬을 시간이 상당히 좀 빠듯했을 것 같긴 한데 바로 시장부터 갔더라고요. 이건 네. 어떤 걸 상징하는 겁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가락시장을 가셨죠. 예. 일단 민생을 챙기는 모습부터 보여주겠다. 본인이 정치하기 전에는 노동을 하셨던 분 아니겠어요? 흔히 뭐 위장 취업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예. 이분이 가장 그 최선도에서 가장 먼저 대학을 나왔지만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한 어떤 본인의 어떤 경험 그리고 본인이 가졌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도 가졌던 생각들 이런 것을 다 반영한다면 민생 현장 찾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처럼 뭐 광화문 앞에서 뭐 거창한 뜻 그런 거 지금 얘기할 저희 당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바닥에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3파전 후보 중에서 나이가 이제 가장 어린 후보는 이준석 후보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갔다가 연세대학교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를 두고 일정을 짰다고 보세요? 일단 이준석 후보는 늘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표로 할 때부터 보수의 확장을 위해서는 서진 정책, 호남을 안고 가야 된다라는 예. 부분과 본인의 큰 지지층인 청년층 이 두 포인트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3파전에서 어떤 유의미한 선거 이 결과를 얻을까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번 선거가 관전 포인트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많은 득표로서 예.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정말 이제 나이가 딱 차서 대통령 이 선거에 출마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젊은 대통령 후보가 과연 두 자릿수로 이번 선거의 첫 출사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이 짧은 조기 대선에 어떤 관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흥미가 되지 않을까 좀 그래 보는데요. 예,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서 두 자릿수를 득표율을 기록하게 된다면 정치적 무게감이 상당히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의미가 예.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캐릭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신선할 수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는 야 이준석이라는 어떤 저런 정치 문법으로 여기까지 걸어와서 단계 걸어서 뭐 두 자리의 유의미한 어떤 득표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나름대로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또 장을 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승패를 떠나서 흥미로운 재미의 포인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 국민의힘의 상
상당히 격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제 후보가 달라지는, 김문수 후보였다가 한덕수 후보였다가 다시 김문수 후보로 가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지금 뭐 당내 분위기 좀 정리 단계로 접어드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선은 후보 등록이 끝났고요. 예. 당 비대위에서도 저희 당의 후보는 김문수 후보라고 확정을 한 지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선대위도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후보 선출을 둘러싼, 후보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대한 이제 논란을 뒤로 하고 예. 오늘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 운동에 임하는 그런 모습은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완벽하게 갖춘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과연 이 선대위와, 당에서 이제 선대위를 꾸렸죠. 예. 선대위와 김문수 후보 간에 이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냐. 왜냐하면 너무나 그동안 당 지도부, 당내 구성원들과 김문수 후보 사이에 너무 큰 혼란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좀 감정적인 부분도 좀 서로 손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뭔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시간, 이런 것이 필요한데, 오늘부터 또 공식 선거운동 시간이니까 저에게는 물리적으로 참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예, 조금 전에 그 포옹 장면을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매듭이 지어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했을 것 같은데, 이제 두 후보가 포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포옹은 진정한 화해 포옹입니까? 어떤 포옹입니까? 뭐 강제 단일화를 시도했던 것처럼 예. 강제 포옹이라고 보는 게 강제 조금 포옹입니까? 더 나을 예.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국민들 앞에서 결국에는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지금 껴안는 모습도 보세요.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저는 무슨 사파싸움 하는 줄 알았는데요. 가볍게 포옹을 해도 되는데 굳이 저런 사진을 연출하려는 것은 강제적으로 우리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누가 더 세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예. 좀 세게 하고, 자세히 보면 김문수 후보가 좀 밀어내는 게 있습니다. 너무 꽉 껴안으니까 밀어내는 이렇게 좀 거는 벗어나려고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선거를 김문수 예. 후보는 치러야 되니까 그 누구도 힘을 보태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일단은 뭐 어떤 시도든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한덕수 전 후보가 언론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문수 후보 캠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면 저 또한 저 그림도 그냥 당황한 나머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급조된 것이라고 저는 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선배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일단 최종적으로는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했다는 것 같아요. 네. 예. 한덕수 총리도, 전 총리도 입장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겠죠. 정치 선언한 지 8일 만에 결국 일선에서 퇴장했다. 그냥 저희 당의 책임당원으로 그냥 남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선뜻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는 선대위원장을 맡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야 예. 한 분이라도 더 중책을 맡아서 띄워주시는 걸 바랄 텐데, 또 그것을 저희가 강권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있다. 예, 이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또 전할 수밖에 없네요. 네. 짧게요. 지금 이제 뭐 한밤의 소동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지도부가 그 만들어온 절차에서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세요? 한덕수 전 후보로 만드는 과정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예.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찬반을 하는 것이 전례도 없고 또 뭐 그것이 어디 규정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한덕수 후보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뭐 전국위원회, 예. 일요일 오전에 치르기로 했었던 그 전국위원회에서 한덕수 후보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전당원 투표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마도 한덕수 후보로 옹립할 경우에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자 했는데 예상이 빗나간 거죠. 예,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지 그 당시에는? 않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예, 어쨌든 지도부 계산에서는 자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된 네. 거고,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 전략이 좀 통했던 걸까요? 전략이 통했다기보다는 그냥 예.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던 예, 겁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정치가 운이 70이고 본인의 뭐 능력이 30, 운치기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김문수 후보도 절박했을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법원으로 달려갔던 것이고 법원의 결정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원들이 반대 의견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지도부의 상황 자체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새벽에서 무슨 그 남의 이 물건을 예. 몰래 도둑질하듯이 뺏어서 또 누구에게 건네주는 듯한 그런 건데 보수의 많은 당원들이 그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찬반 투표하면 당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찬성을 눌러줍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반대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도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상황에 좋은 결과를 받긴 했으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가 예. 결국에는 당원들의 의사까지도 싹 묵살해버리고 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김문수 후보는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원망스럽지 않을까 지금 국민의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 새 비대위원장 카드에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들어보시죠. 김용태 의원 이리 오셔. 김용태 의원님은 원래 만 35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35살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말 35살이라는 나이는 도전하고 늘 꿈을 잃지 않고 어떤 곳에서도 저는 감옥에서도 이 35살 때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젊은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또 대한민국을 꿈이 실현되는 나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젊은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 상식에 맞는 변화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막내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김용태가 해야 된다. 김문수 후보가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비대위원장 이제 공석이 됐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가 그 여러 이 추천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대부분 이제 다선 또는 뭐 밖에서 좀 더 뭔가 경력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을 추천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가 좀 젊은 분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또 뭐 여성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김용태 의원으로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당내 그 평가가 어떤가요? 일단 김용태 의원이 예. 가진 이제 상징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초선이지만 그동안 청년 최고위원도 했고 네. 비대위원도 했고 지금도 비대위원 하다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그동안 상당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캐릭터가 있는 데다가 지난 토요일 자정에 있었던 비대위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비대위원 중에 혼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이 많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김용태 의원을 선택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면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더 높은 건가요? 권성동 원내대표보다? 당 서열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당 서열로 따지면 그런 거군요. 막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 그렇게 올라간 됐습니다. 겁니까? 네. 예.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네. 비대위 임명장 받았으니까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한테 후보의 뜻과 반하는 쓴소리 내가 많이 할 수 있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다 그랬다고 그래요. 뭐 쓴소리할 시간 20일밖에 없습니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또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 20일이. 뭐 일단은 제가 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세우게 된 배경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고마움이 있는 것 같아요. 권영세 그다음에 권선동 이 두 지도부가 정말 그 새벽에 날치기를 해가면서 후보를 바꿔치기 할 때 유일하게 비대위원 중에 김용태 의원만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물론 좀 더 진일보하긴 했으나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을 세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지금 자세히 보면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는 한동훈이라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탄핵을 반대하는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예. 큰 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번 선거를 치르려면 탄핵을 당해서 결국에는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또 뭔가 당을 새롭게 쇄신할 수 있는 그룹은
한동훈, 뭐 안철수 몇 명이 안 되는데 예. 그분들은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에 없어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세워봤자 예. 그 안에서 좀 신선할 수 있어도 전체를 보면 큰 의미가 없다. 큰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다. 그렇죠. 뭐 예. 쓴소리를 해봤자 뭐 그 당내에서 큰 기조가 안 바뀌는데 쓴소리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만약 쓴소리를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 절연합시다. 그리고 국민 앞에 석고대지 합시다. 예.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행동에 따라져야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대위원장에 뭐 이거는 뭐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한동훈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거나 그 정도가 된다면 아 이게 당이 완전히 뭔가 새롭게 바뀌려는 의도가 있구나라고 예. 느껴질 텐데 저는 뭐 폄하하려는 의미는 없으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가지고는 이번 선거에서 신선한 어떤 이미지로 탈바꿈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런 평가합니다. 비대위원장 카드를 획기적으로 쓸 거면 한동훈을 썼어야 된다. 차라리 그런 예. 이 탄핵 찬성파들을 앉혀놓고 간판으로 가야만 이게 그래도 이 짧은 기간 내에 국민들한테 신선한 어떤 이미지로 변침을 보여줄 텐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그 예. 이미지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런 생각할 것 같다라고 예.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동훈이 보이지 않는다. 한동훈 전 대표 요즘에 라이브 방송 열심히 하는데 선대위에는 안 나타나는 겁니까? 일단 선대위 관련해서는 좀 더 그 제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지가 좀 됐죠. 예. 대신에 본인 개인 SNS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3가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헌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거, 전향적으로 해달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과가 있어야 된다.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나는 선거운 돕겠다. 이런 조건을 건 건 아닙니다. 그것이 선행돼야 우리 당이 예. 이길 수 있다. 대변인님 잠시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3차 공판 오전 심리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3차 공판에서는 이렇게 이제 포토라인을 지나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오늘 입장할 때도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을 했고요. 지금 오전 일정이 마무리되고 오후 재판 사이에 이제 점심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지나면서 별다른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재판은 오후 2시 15분에 속개가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늘 3차 공판입니다. 오늘 3차 공판에 출석해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시간이어서 잠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재판은 2시 15분에 속개가 되고요. 잠시간의 이제 이동 모습이 오늘 카메라에 계속 포착이 되고는 있지만 별다른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공식 선거운동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계속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에게 이제 기자들이 계속해서 계엄, 탄핵 질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그 조건을 수락하는 것의 여부가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조건, 그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김문수 후보에게 하고 있지 않아요? 대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경선과는 달리 뭔가 좀 전향적이고 폭넓은 그런 메시지 전환이 김문수 후보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언론도 하고 있다고 볼 때 김문수 후보가 과연 남은 기간 동안에 입장을 좀 바꿔서 선명하게 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지켜볼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탄핵 반대했던 거 네. 사과드립니다. 이 얘기를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지금 해도 늦거든요. 근데 선거 중간에 그걸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이제 사과를 얼마만큼 받아들이지 진정성을 저는 선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것 같고요. 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재판, 그 다음에 엊그제는 그 후보 김문수 후보 선출되고 나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예. 우리는 이제는 단결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 그리고 새벽에 그 난리를 치고 날치기 후보의 어떤 교체가 있었고 다시 바로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국힘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과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내비쳐지는 상황들을 보면 예. 국민의힘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늦었다고 하는 건 이번 이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한동훈 전 후보나 안철수 전 후보 같은 탄핵 찬성파들이 자리를 지켜야만 그나마 시작점이 되는 것인데 그 자체도 없이 지금 그걸 고민하면서 선거를 치른다. 저는 거의 뭐 반이재명 빅텐트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끼리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끼리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끼리 그냥 내란을 지키려는 내란 텐트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 정도에 그친다면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예. 삐걱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전 재판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붉은색 넥타이를 또 메고 나왔고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오늘 막상 또 포토라인은 그냥 통과를 하고 메시지를 내지 않았거든요. 뭐 본인이 메시지를 내는 것이 당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계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예.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은 본인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SNS와는 다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글로 이제 내시는 방법을 택하셨다고 보는데 더더군다나 오늘 저 자리는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게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 재판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렇게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거를 법원에서 허용을 안 해서 바깥으로 출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출이 된 거지 아니었으면은 아마 오늘 저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두기에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빨리 사과를 해라.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행 시민사회 총괄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예.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후보의 입장하고 예. 안철수 의원님이라든가 그 한동훈 후보님하고는 예. 지금 절박함이 달라요. 저희는 그것보다 분초가 아깝게 지금 선정을 뛰고 있습니다. 제발 다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도와주시고 다른 같이 경쟁했었던 후보님들도 그냥 지금은 이재명을 상대로 싸우는데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전력을 이렇게 흐트리면 안 되거든요. 네, 지금은 단결의 시간이다. 이재명 후보와 싸우고 있는데 힘을 모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사과할 계획은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과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과조차도 이렇게 고민할 것 같으면 이미 사과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제가 한 포인트를 지적해드리고 싶은 건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은 지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후보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물러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버젓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불편하겠어요. 특히나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안철수 이런 후보들은 따지고 보면은 뭐 다른 전제 조건이 있을 수 있죠. 후보가 먼저 사과하고 절연하고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고민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불편한 거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정당 구태타를 일으켜 놓고도 책임지지 않고 다 있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뭔가 실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들. 이 자체를 김문수 후보가 판단해 주지 않으면 캠프 자체가 굴러갈 수 없고 단결해서 이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것인데 저는 이 포인트를 왜 짚지 못하고 가는지 저는 이제 포인트를 후보는 짚을 수 없다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진운으로서 본인이 그만큼
정당에서 정당 쿠데타라고 비난받을 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책임을 안 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대선을 가장 망치고 있는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닐까라는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원내대표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후보 뜻 아닙니까? 네, 지금 예. 김행 단장의 말씀도 그 후보, 김문수 후보의 말씀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22일밖에 안 남은 이 대선에 누구를 경질하고 누구를 바꾸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밟을 만한 물리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가자 이건데 예. 결론은 한 마음으로 한데 뭉쳤다고 해서 목표로 말씀하신 그 이재명을 꺾는데 도움이 되느냐, 꺾을 수 있느냐 이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당내 구성원과 또 김문수 캠프 측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 뭘 해도 꺾기에는 이재명 후보를 꺾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은 맞아요.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어떤 당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후보도 이런 얘기를 권성동 그 원내대표한테 한 겁니다. 아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냥 다 잊자고 하면 그만인가? 당이 그걸 받아들여 그냥 넘어가면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 예. 결국에는 당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존립 기반인 정당 정치의 어떤 근간, 예.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을 그대로 두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른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참 이 사람들은 책임지지도 않는구나.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국가를 맡기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해야 될 일은 해가면서 뭔가 사과도 하고 인선도 하고 가야만 예. 선거를 치르는 것인데 그대로 그 안에서 잘못 저지른 사람은 남아서 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정당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엇갈린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당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지만 대선이 또 22여일밖에 안 남아서요. 권성동 예. 원내대표 없어도요 선거 치를 수 있어요. 이제 원내 상황을 하기 때문에 원내 수석 부대표도 있고요 대행 체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남의 당이 어떻게 돌아가든 제가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나 예. 그래도 정당 정치를 하는데 최소한의 부끄러움이 생겨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자라는 말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그 입 다물길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재섭 의원 자기 집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동훈 전 후보도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뭐 이런 전제 조건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예. 저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조건이라고 보는 거죠. 본인이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거 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닙니까? 이걸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 저걸 안 해도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는 예. 이제 선거운동 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본인이 결정할 텐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전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뭔가 직을 맞는다든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에게도 명분이 필요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적어도 이 개헌과 탄핵 그리고 윤 대통령에 관해서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접점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다만 그냥 반 이재명 이 얘기 하나만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이냐는 걸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저는 김행 전 단장과 생각이 좀 다른데 뭉치는 쪽에만 집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이룰 수 있는 것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넓힐 수 있을 때 더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전향적인 입장 전환 이런 것이 김문수 후보에게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과제는 이제 당내 단합일 거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후보가 결국 함께 하게 될지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 빅텐트 그 빅텐트에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들어올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시대 정신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통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되었고 자유통일당에나 어울리는 분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놓고도 스스로 선출한 후보를 끌어내리겠다고 새벽 3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듯 후보를 교체하는 쿠데타 전문 정당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세울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대선은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처가 될 것이고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대결 전장이 될 것입니다. 3파전은 무슨 3파전이냐? 이번 대선은 이준석 대 이재명이다. 이렇게 1대1 구도를 본인이 만들고 있는데 네. 빅텐트 관심 없다. 다시 한번 선언한 거죠. 그렇죠. 이제 예. 본인이 빅텐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저 얘기는. 그러니까 보수의 최근의 후보 선출의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시작해도 이거는 큰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없겠다고 본인 판단한 것이고, 왜냐면 본인의 예전 친정 집이었던 국민의힘의 어떤 세력들을 나를 통해서 발화시켜달라.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본인이 둘이 붙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후보를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지지층을 먹겠다는 그런 포석이 담긴 어떤 발언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게 뜻대로 되진 않겠죠. 전체 구도 자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구도 싸움에서의 당대당 싸움이 될 것이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실망한 보수의 지지층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줄 수는 있으나 네. 3자 구도에서 3강 구도 아니면 3중 구도는 안 갈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듯이 지금보다 좀 내려갈 걸로 보세요? 아니,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 난리통에 많은 리더를 얻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신 있게 던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나한테 오십시오. 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나 지금 저 지도부나 한덕수 전 후보 이런 거 보면서 솔직히 국민의힘이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론조사를 같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여론조사 3자 대결 여론조사 저희가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3 정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네. 이게 두 자릿수까지 여론조사상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십니까? 두 자릿수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건 지금 이 여론조사의 조사 기간이 5월 7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당 쿠데타로 이끌어지는 날치기 소동이 후보 날치기 소동이 있었던 게 11일 상간이죠.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을 겪고 나서 저는 그 어떤 반사이익이 이준석 후보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캠프는 출발했으나 제가 말했잖아요. 한동훈의 포인트가 그게 그냥 넘어갈 포인트가 아닙니다. 원래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하고 논의할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먼저 데려와서 예. 본인과 당원을 61대 39로 나눠 먹었잖아요. 39의 당원을 지분이 한동훈한테 있어요. 예. 그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전혀 지분이 없고 여론조사만 나타난 한덕수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한동훈이라는 진짜 따지고 보면은 지분 가진 사람의 어떤 그 본인의 포인트를 못 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준석 후보는 이걸 막 파고들어서 그거를 내가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네, 이준석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10% 가까이 오르거나 넘게 되면 뭐 보수 쪽의 단일화는 더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계속 완주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빅텐트에 의한 보수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문수 후보도 좀 마음을 접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는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르고 좀 표도 많이 얻는 그런 예. 상황을 연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숫자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완주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이제 1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저희 쪽 후보가 40이 안 된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까지 떨어질 거냐 예.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선거를 좀 유리하게 본인 입장에서는 예. 유리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득표율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변화하냐, 그건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같은 네. 경우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은 51 정도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마음속에서 목표하는 득표율은 몇 % 정도라고 보세요? 그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알겠죠. 서영주 소장님. 근데 이제 예측하시면, 과반 예. 이상을 득표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정당이 늘 주장하는 바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반 이상을 얻어야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국정 운영을 하게 됨에 있어서의 뭐 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얻을수록 더 강력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역대 선거를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직선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6%인가? 제 기억엔 그래요.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직선제라는 형태는 같았으나 이게 뭐 부녀지간이긴 하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53.6%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봅니다. 뭐 55, 56, 57도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뭐 분석가들은 60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55 이상만 얻게 되면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동력이 생기는데 국민의힘이 55를 하게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는 그냥 저는 역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최다 득표를 기록할 최다 수 있다. 득표로 예.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듣고 오시죠. 단 한 번의 순탄한 과정도, 단 한 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지만 그때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 이재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를 다시 일으켜주신 국민과 함께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모두의 열망을 한데 모아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그리고 당원 동지 지지자 여러분, 나라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이 거대한 싸움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힘을 모아 함께 승리할 준비 되셨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명령에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그 위대한 발걸음에 함께 서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선거입니다. 국민 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 역주행으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네, 광화문에서 희망의 새벽을 열겠다. 희망의 새 길에 함께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제 남은 변수는 안전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테러 관련해서 TF를 발족했다던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최근에 그 뭐 부산에서의 한번 그런 불미스러운 피습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첩보들이 최근에 이제 좀 극단화되어 있잖아요. 서부지법 뭐 백셀 테러도 있었고 물리력들이 그냥 우리가 상상 이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게 후보에 대한 테러를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판 자체가 그렇게 뭐 역전을 국민의힘이나 나머지 보수층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남은 수단은
이재명 후보만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뭐 이재명 후보도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최근에 5월 10일 날 그 후보를 당내에서 바꾸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후보가 안전을 강화하는 건 뭐 그게 뭐 비판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물리력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후보 안전에 좀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들 그거는 뭐 필요한 조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경호를 뭐 강화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러시아 소총을 반입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뭐 후보 주변에 풍선을 많이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도 들리고 그러니까 여느 대선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경호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작년 1월 2일에 피습을 당한 경험도 있고 또 최근에 뭐 러시아 소총 반입 얘기 이 얘기는 뭐 한 달 전에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뭐 테러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당연히 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뭐 저희 당하고 뭐 연결시키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테러 집단이 아니고 선거가 과열되면 당연히 어느 후보든 다 그런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거니까 그 차원으로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죠. 김혜경 씨 2심 선고가 오늘 있는데 민주당에서 좀 연기해달라 이것도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김혜경 여사가 아마 출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달라고 해서 법원이 그렇게 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뭐 대선 후보고 이래서 선거 운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선고 기일을 다 재판 기일을 다 대선 이후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김혜경 씨가 출마한 것도 아니고 오늘이 대법원 완전 확정심도 아니니까 아마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네, 아무래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라서 민주당에서 좀 그 부분에 부담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 이 선거운동이 꽤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법원이 말씀한 대로 대부분 확정 판결이 아니고 2심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1심 선고가 뒤집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요즘에 뭐 김혜경 여사 모습이 많이 보이진 않는다 이런 또 시각도 있던데 좀 전략적인 걸까요? 아니면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확 달라질까요? 많이 보일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첫날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뭐 선거가 과열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뭐 선거운동을 나설 그리고 또 사전 선거운동을 비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왕성하게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으니까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2일간 또 어떤 드라마가 쓰여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 3차 공판에 처음으로 오늘 공개에 출석하면서 법원 출입구와 서관 청사 인근에 지지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재판 전부터 법원 인근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보이자 윤 어게인 등이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경내에 미리 들어간 지지자들도 윤 전 대통령 지지 문구가 적힌 머플러 등을 몰래 반입해서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서초동 일대에 기동대 9개 부대 등을 투입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나 위협을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 7건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협박글 7건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고 이 가운데 한 건은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전직 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확인된 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오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번째 공판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전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받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을 했는지, 또 자택에서 압수된 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 KDN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소모품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 수년간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전과 한전 KDN 측은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횡령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단독 취재 보도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 KDN의 한 하청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와 한전 KDN 충북 사무실의 프린터 등 전산 소모품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직원 2명이 프린터 토너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한전 자체 점검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횡령 사실은 한전 본사가 지역별 소모품 집행 실적을 점검하던 중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한전 충북본부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YTN에 이들이 저지른 횡령이 5년 동안 이어졌고 금액은 수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전과 한전 KDN은 횡령 정황이 확인되자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해당 하청업체와의 거래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전 측은 감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기간과 금액 등을 확인하는 한편 내부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는 이들은 각 기관에서 감사가 시작되자 최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은 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청업체 측도 이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입장. 횡령 혐의자들이 자수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한전 충북본부를 피해자로 불러 조사한 뒤 정확한 피해 사실과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화를 걸어 자수를 한 뒤 대전 관평동에 있는 A씨 거주지에서 4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자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 아직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소방은 어제 시체 같은데 마네킹이 아닌 것 같다는 한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부패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주 완주경찰서는 시신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 남성의 사망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심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식별 정보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심 재설정 솔루션이 오늘부터 도입됩니다. 다만 T월드 매장을 찾아가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결국 교체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도입하는 유심 재설정은 기존 유심의 식별 정보를 새 걸로 바꾸는 것만으로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복제 유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교체할 때의 불편도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소록이라든지 인증서 백업이고요. 더 불편한 거는 뭐였냐면 금융기관 인증을 하나씩 다 다시 받는 거였습니다.
이런 인증 절차 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일단 나왔습니다. 문제는 유심 교체 예약 순서가 돌아온 가입자만 키월드 매장에 직접 가서 재설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피해를 우려하며 순서만 기다리는 722만 명의 가입자에게 달라질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심 교체 속도도 더디기만 합니다. SKT 망을 쓰는 가입자 2,500만 명 가운데 지금까지 유심 교체를 받은 건 고작 143만 명. 그나마 새 유심 1,077만 개가 다음 달까지 순차 공급된다는 건 희소식입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이 직접 발표한 재발 방지 대책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SK그룹 계열사들의 보안 체계를 뜯어볼 정보보호혁신위원회가 구성 작업에 들어갔고 SKT의 고객신뢰회복위원회도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게 고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객분들이 어떤 걸 더 원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그런 기구가 될 거고요. 한 1, 2주 정도면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SKT에 이어 알바몬에서도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 6천여 곳에 사이버 위협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혼란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예상된다며 보안 태세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YTN 박전입니다. 오늘부터 SK텔레콤 유심보호 서비스를 해외 로밍 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SK텔레콤은 불법 유심 복제를 원천 차단하는 유심보호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스마트폰에서 불법 복제 유심 정보로 통신망으로 접근할 경우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여행객이나 해외 체류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에 유심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까지 유심을 무상 교체받은 가입자는 모두 14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1일 브리핑에서 일요일인 어제 하루 모두 4만 명의 가입자가 새 유심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심 교체를 신청하고도 받지 못한 대기자는 720만 명에 이릅니다. SK텔레콤은 이와 별개로 이번 주로 계획이 됐던 유심 물량 30만 개를 지난 주말에 앞당겨 확보한 뒤 매장에 배치했고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이번 달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됐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며 대내외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건설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생산과 내수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로 일평균 수출이 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 오전 재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법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서 출석했지만 묵묵부답으로 포토라인을 지나갔는데요. 관련 내용과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등에 대한 이야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으로 포토라인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긴 했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공문학번 이후 계엄 선포한 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전직 대통령의 이제 포토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으로 오늘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아무 메시지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 이제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로 인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다변가고 말을 하기 좋아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오늘 저 자리에 서서 이제 또 다른 말을 할지 알았는데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노무현,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무죄를 주장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송구스럽다, 아니면 뭐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사과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의외로 윤 전 대통령은 뭐 사과랄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또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도 뭐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거 자체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경호차를 타고 지상이 아닌 지하로 출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본인이 국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면 지상으로 출석하겠다. 근데 아마 그 당시에 그랬을 건데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지하로 또 출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본인 자체가 이제 지상으로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에서 애우하지 않고 약간 모욕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포토라인을 쓰면 결과적으로 뭐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 자체는 뭐 비상계엄 탄핵 뭐 이런 그다음에 내란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없느냐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역대 대통령 5번째 이 포토라인에 선 것인데 뭐 대통령마다 대응이 달랐습니다. 조금 전에 뭐 포토라인에서 얘기했던 대통령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한 대통령도 있었죠. 네. 그런데 뭐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면 탄핵의 어떤 결과를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엄격한 증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내란죄라고 뭐 탄핵 심판은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번 내란죄에 관한 재판 과정이랄지 이런 걸 보면 일단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재판이에요. 불리한 재판이고 또 이전에 어떤 재판과 달리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런 경우와 틀리 이 사건 자체는 내란죄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거든요. 근데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형량을 감경해 준다고 해서 이게 뭐 몇 년 선고되고 그럴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사과의 어떤 한마디도 있어야지 않느냐 싶은데 이제 본인도 내란죄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탄핵 심판 당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내가 뭐 사과할 이유가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이제 3차 공판인데요. 오늘 3차 공판에서는 어떤 점을 좀 핵심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에는 내란 외환죄 말고는 기소할 수 없었죠. 그런데 파면이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이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내란죄하고 병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이제 병합했다는 거 고지하고 그런데 아마 검찰이랄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 기록이랄지 이런 것을 입수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 여부에는 다음 길에 하겠다. 증거에 대해서 동의 여부도 그렇게 한 것 같고 오늘은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증인들이 둘이 나오게 돼 있죠. 박정환 특수전 사령부 참모자 그리고 오상배 수도방위 사령부 부관. 오늘 이제 증인 신문을 하는 겁니다. 계엄 당시에 이제 방금 언급해 주신 두 인물들이 각각 그러니까 박정환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오상배 수방사 부관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직접 들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들었다라고 알려진 인물들이죠. 일단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 이걸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인원이냐 아니냐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그런 논란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런데 윤 전 대통령하고 직접 전화를 받을 당시에 이제 박정환 참모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모장의 어떤 진술 자체가 곽종근 전 사령관과 진술이 일치할 가능성이 크고 증인 신문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그러한 증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수방사령관이 이제 이진우 사령관이었는데 그때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진우 사령관이 사실은 탄핵 때 나와서
형사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 통화할 때 옆에 동석했던 인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느냐를 생생히 증언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진우 전 사령관이 이제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안 한다랄지 어쩌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예. 이 오상배 부관의 증인 신문은 내란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오늘 박정환, 오상배 두 군인의 증언 자체는 예. 검찰 측 증인이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상배 대위 오전 재판에서 이제 증인 신문이 있었고요. 좀 주목할 만한 진술들을 보면은 그 이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4차례 통화 가운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자신이 들었다. 이렇게 또 오전 재판에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진우 전 수령관의 사령관의 진술과 좀 일치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준호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이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 추측에 의하면 예. 검찰에서 거의 똑같이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죠. 그런 예. 증언을 안 했지만 검찰에서는 거의 똑같은 진술을 했을 거고 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서 그 당시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를 불러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할 때 같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예. 윤 전 대통령은 이거 자체를 부인하잖아요.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이준호 전 사령관이 검찰에서는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옆에서 들었다 오상배 대위가 예. 그러면 그 진술이 일치가 되면 예.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오늘 아마 그런 내용도 나온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오상배 대위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은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합법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술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진술을 할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구태에 할 필요가 있으면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왜 진술을 사실대로 하게 됐느냐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진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증언에서 증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상배 부관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전에 이진우 사령관이 확인을 해봐라. 그러니까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는데 이때 영상이 있어서 삭제를 했다.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니까 삭제한 이유는 뭔가 불리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전 사령관이 증거 인멸을 하라고 교사한 걸로 볼 수가 있고 그걸 인멸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상배 자신은 실질적으로 이제 피의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네. 본인에 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 이것은 오상배 대위에게는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의자가 아니면 이제 제3자인 다른 사람의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예. 이제 법적인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전 사령관에게는 사실은 블랙박스 내용에 영상이 있고 대화 내용 자체도 사실은 그대로 대통령과 나눈 대화 내용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오상배 대위가 부관이 다 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삭제해라 지시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이 사실이었고 오상배의 어떤 증언 자체가 이제 맞다 이걸 의미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지시 있었다는 것을 계속 이제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요? 어쨌든 이 통화 내역에 구체적인 녹취가 지금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을 좀 파고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요. 예. 어떤 이건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관한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준우 사령관도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리고 북한도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측에서는 이진우 전 사령관하고 이 오상배 대위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둘이 말이 맞고 그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는데 이걸 없앴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시가 또 합으로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어떤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으로 가는 거고 아마 지금 블랙박스를 지웠다 하더라도 또 약간 간접적인 그런 정황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이 재판의 결과는 좀 불리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이제 오부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어떤 동선이나 통화 내역 등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좀 밝혀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동선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뭐 같은 자리에 없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통화할 때.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동선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우리가 알리바이의 어떤 허위성 이런 것들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어느 장소에 같이 있느냐 없었느냐는 실제로 그 자리에 이 사람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만 입증돼 버리면 뭐 아무리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는 지금 내용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오후 재판에서라도 뭐 어떤 전략으로 나올 걸로 보십니까? 그런데 이걸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진우 사령관이라고 같이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아니 내가 통화한 것이 당신하고 통화한 내용이 그거가 아니었냐고 바로 반박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옆에서 들었다는 사람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빙성을 사실은 탄핵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은 이진우랄지 곽종근부터 먼저 불러라. 그러니까 전 대통령과 같이 직접 대화했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을 먼저 불러달라 했는데 지금 이제 검찰 측 증인이 신청한 순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자 곽종근, 이진우 두 명이 대통령 나오고 직접 통화를 했다랄지 뭐 지시를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뭐 들은 바가 없다고 해봐요. 근데 옆에 부관들은 다 들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 전략은 일단 직접적인 통화한 사람의 진술을 아닌 걸로 끌어내고 그다음에 옆에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략이 뭐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이진우 사령관이라든지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그 둘이 이제 출석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오늘 또는 그 오늘 오후에 있을 그 증언들이 일치하는지만 보면 어느 정도 좀 재판의 방향을 좀 가늠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이제 검찰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정에 와서 그거와 다른 얘기를 하면 검찰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랄지 이런 신빙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제까지 일부 어떠한 단어에 있어서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참모장 이 얘기하고 거의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나중에 나와가지고 어떤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뭐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이나 박성재 장관도 지금 증인 신청하겠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상계엄의 뭐 불가피성 이런 걸 주장해 보려고 하는 의도겠죠.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직접적인 뭐 어떤 게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뭐 아닌 걸로 뒤집을 수 있는 무죄로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최재 감사원장이랄지 박순재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민주당의 어떤 폭거, 입법 폭력, 뭐 여러 가지 탄핵 이런 걸 얘기한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어떤 요건에 있어서 이미 탄핵 심판도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야지 이걸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제도를 이용한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세울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어요. 단지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또 뭐 부정선거랄지 뭐 중국과 관련된 문제랄지 아니면 뭐 이 민주당의 어떤 폭거랄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런 것은 대통령이라는 막대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고 또 수사를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을 이런 증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당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다지 할 게 없는 거죠. 그거 외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증인심을 하자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일부는 받을 수 있지만 이거 자체는 내란죄와 관계없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죠.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까? 일단 윤 전 대통령하고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에 그 당시에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김영선 의원과 관련된 부분. 그 당시에 창원 의창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예. 그 전에 이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조사가 81번, 81번 정도 가지고 이제 돈은 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보궐선거에 공천해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공천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태균 씨하고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내역도 사실은 취임 전날 통화한 내역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하고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게 합쳐서 한 11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천 개입했는지 여부. 예. 그다음에 작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조국을 수사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이제 김상민 예. 전 검사를 김영선 의원 지역에 뭐 공천받을 수 있도록 명태균 씨에 도와달라. 뭐 이런 취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 소환은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소환일 가능성이 큰데 이제 중앙지검에서 이거 말고도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 뭐 액세서리를 대여받고 안 받고 이제 그 내용을 또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수사를 할지 아니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만 수사할지는 뭐 지켜봐야죠. 네, 끝으로요. 일단 뭐 소환을 통보했다는 거는 관련자 소환 조사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진술이나 정황 증거를 좀 포착을 했다고 풀이를 하면 될지 이 부분하고요.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김건희 여사는 이제 예. 피의자로 입건이 됐죠. 그래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진술, 예. 그다음에 아마 메시지 이런 증거가 거의 이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예. 이전에 한 3번 이상을 대면 조사 받으라고 계속 구두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중앙지검 입장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면 이제 강제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강제 예. 수사라는 것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마 지금 대선이 뭐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설사 출석을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전에 강제 수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강제 수사가 한다면 이제 대선 이후에 할 건데 아마 체포영장 발부되기 전에 뭐 변호인 통해서 자진 출석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쟁점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초여름처럼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도 어울리겠지만 해가 지면 금세 날이 서늘해집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하실 분들은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한 상태인데요.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오존 농도도 전국적으로 짙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 24도, 광주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대체로 초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인 목요일에는 서울 등 중북부와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점차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